그냥 잠 잘 자고 싶으셔서 간절하셔서 참고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멜라토닌 끊어주세요. 이 약을 계속 복용했을 때 노인분들 중에서 인지 기능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는데 졸음을 유발할 수 있고 약간 멍한 정신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주의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에 대한 거부감으로 멜라토닌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수면제 하려면 여러 가지 중독적인 성향도 있지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드셨을 때 치매 같은 퇴행성 질환을 유발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더 그렇게 거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는 멜라토닌 관련돼서 쭉 언급을 길게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멜라토닌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멜라토닌을 복용하셨을 때 오실 수 있는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이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수면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자기 전에 어느 정도 생체 시계가 꺼져 가면서 잠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완벽하게 수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최종적인 소등 작업을 해주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르몬을 도대체 어떻게 먹는다는 거예요? 호르몬이 여러 가지 식품 형태로 개발이 돼 있어요. 주변에서 요즘은 식물성 멜라토닌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구매처를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처럼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접하고 있어요. 잠이 들기 어려운데 아직 수면제까지는 가고 싶지 않으시고 그래서 좀 부담 없이 멜라토닌 섭취해서 도움받고 싶은 분들이 많이 드시고 있고요. 자꾸 깨는 각성을 줄여줘서 수면의 양을 늘려주는 효과까지도 있다고 하죠. 멜라토닌을 먹으면 잠이 잘 오는 거잖아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잘 오는 거잖아요. 이 둘의 잠을 재우는 방법이 좀 다르나요? 작용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면제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인 생체 시계를 꺼뜨려 버리는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바라고 하는 물질이 어떤 생체 시계에서 최종적으로 수면 단계로 들어가게끔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데 그곳에 작용을 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꺼버리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 몸에 없는 거를 통해서 비슷하게 넣어줘서 잠을 유도하는 거고,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이미 형성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 양이 부족할 수 있는 경우에 좀 더 보충을 해서 확실하게 효과를 해주려고 하는, 약간은 작용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수면제 하면 대표적인 부작용 역시 약물 의존성이 될 것 같죠. 반복적으로 드시다 보면 그 약이 없었을 때 더 불안해지고 잠이 더 안 오게 되면서 자꾸 찾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 수면제라고 하는 걸 장기 복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시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멜라토닌은 가장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내 몸의 멜라토닌이 형성이 충분히 안 되시는 노년층 분들이 가장 큰 도움을 받아요. 20대 시절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다가 40대, 50대, 60대로 쭉 가면서 급격하게 내 몸에 분비되는 멜라토닌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떨어지는 농도를 보충하는 게 외부에 있는 멜라토닌이 되죠. 그걸 외부에서 보충을 했을 때 젊었을 때와 비슷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노년층 불면증 환자분들이 대표적인 멜라토닌 치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항염, 항암 작용도 가지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멜라토닌을 꾸준히 적당량을 복용을 했을 때 뇌의 손상을 막아주면서 치매 예방 효과도 있다고까지 알려지게 됐고요. 그럼 다 멜라토닌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약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점이 있으면 반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멜라토닌이 수면을 유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좀 오래 작용하거나 과하게 작용하면 졸음을 유발할 수 있고 약간 멍한 정신 상태를 만들 수 있는, 한마디로 인지 기능을 좀 순간적으로 떨어뜨리는 효과를 만들 때가 있어요. 이걸 주로 노인분들에게 저희가 처방을 하고 활용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가면서 행동이 좀 불편하시는 경우도 좀 많을 수 있고 맑지 않은 상태로 일어남을 경험하실 때가 있는데, 이게 멜라토닌까지 가해졌을 때 좀 더 그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균형 감각도 좀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멍하게 일어나서 어질어질 하시면서 쓰러지고 낙상의 위험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낙상 한번 겪게 되면 뼈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또 나중에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두 번째 올 수 있는 부작용은 위장장애가 있어요. 일부 약들이 위 점막에 자극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웬만한 약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아프거나 이런 경험 하실 수 있는데, 멜라토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가볍게는 약간의 메스꺼림이라든지 심하면 위 경련까지 오는 분들도 있고 설사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지속적으로 그걸 무시한 채로 먹게 되면 더 자극이 심해지면서 위가 힘들어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두통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두통은 수면 관련된 약들을 처방하면 많은 분들이 일시적인 두통들은 경험을 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두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약을 처방을 하고 익숙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험도 많이 하게 돼요. 처음 복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런 두통을 경험하시는 걸로 봐서는 나중에도 계속 이 약 드신다고 해서 내 머리나 뭐 어떤 곳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시적으로 며칠 두통이 있다고 해서 약에 대한 너무 거부감을 가지거나 빠른 포기를 하시기보다 용량을 조절하거나 간격을 조절하셔서 일단 적응해 올 수 있는 과도기 정도로 약간은 가볍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신발 사서 신으면 발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뒤꿈치도 까질 수도 있고 이런 경험들을 하시는데 약들도 처음 드셨을 때는 조금의 불편함들은 다들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시거나 하시면서 안심만 하신다면 크게 염려하실 일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멜라토닌의 또 다른 부작용은 정신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정신적인 부분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우울이나 불안 같은 것들을 상승시키고 증가시키는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울감이나 불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멜라토닌을 같이 먹었을 때 그게 더 증폭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약을 같이 복용하고 계시잖아요.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를 드시는데 그런 것들이 상승작용을 같이 일으켜서 오히려 더 그 불안, 우울 증세를 악화시킨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뇌 신경들의 자극을 좀 더 준다고 해요. 그 부분들이 한 가지 각각의 약만 먹었을 때는 좀 덜한데 두 가지 약을 함께 먹었을 때는 훨씬 더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과한 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멜라토닌을 먹었을 때 인지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약들은 과하게 오래 먹었을 때는 불편한 걸로 넘어가 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이 약을 계속 복용했을 때 노인분들 중에서 인지기능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의사들과 상의를 잘 해주시기를 권하는 거죠. 약을 먹는 간격을 조절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대표적으로 일정 기간, 예를 들면 석 달 정도 약을 드시고 석 달 정도 끊어보신다든지 혹은 용량을 반으로 가서 좀 부담 없이 시작을 하신다든지 등의 방법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3개월 먹다가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걱정이 있죠. 실제로 있는데 이게 수면제랑 좀 다르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수면 미생과 건강을 도와주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몇 달 후의 목표를 놓고 가시기보다는 장기적으로 1, 2년 뒤에 내 수면 상황을 놓고 큰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해요. 지금 현재 불편한데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난 지금만 편하면 돼라는 마음가짐보다는 일정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계획을 만들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는 약물 상호작용이 있는데요. 약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멜라토닌이라는 약과 다른 복용하고 있는 약이 같이 합쳐졌을 때 좀 더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부작용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뜻인데요. 대표적인 약으로는 항응고제라든지 혈전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원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항상 출혈성 영역이 증가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러니까 피가 굳는 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데 멜라토닌을 같이 했을 때 그게 더 상승되면서 출혈성 영역을 높여버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항우울제나 불안제 같은 정신적인 약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이랑 같이 먹었을 때 오히려 우울이나 불안 같은 증상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도 하죠. 그럼 항응고제 복용하시는 분들은 멜라토닌을 복용하시면 안 좋겠네요. 주의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건 아닌데 만약에 드셔보셔서 그런 영향이 있다면 다른 방법의 수면 유도를 찾아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도대체 이 부작용의 원인이 뭐예요, 원장님? 첫 번째는 어떤 간 대사 능력의 감소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맞은 양은 간이나 신장에서 대사가 되고 배출이 되는데 그중 멜라토닌은 간에서 대사가 되는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가면서 따라 간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노인분들이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멜라토닌을 지속적으로 복용했을 때 대사가 충분히 안 되면서 체내의 농도보다 더 많은 농도로 유지가 되는 일이 생겨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밤에만 작용하고 없어져야 될 멜라토닌이 낮에까지 남아있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밤에만 자야 되는데 낮에도 약간 멍한 상태가 유지된다든지 졸립다든지 혹은 어찌러찌하면서 쓰러지시
아프신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을 경험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좀 들어드리면 우리가 세탁기가 처음 샀을 때는 아주 쌩쌩하게 잘 돌아가잖아요. 어지간한 많은 양의 지저분해진 빨래를 넣어도 충분히 빠른 시간에는 세탁이 돼서 깨끗한 빨래를 할 수가 있는데 약간 오래 써서 10년 이상 써서 덜덜덜덜 하는 옛날 세탁기를 쓰게 되면 조금만 많이 더러운 빨래를 넣어도 다 깨끗하게 빨래를 세탁을 못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에요. 우리가 노년층 같은 경우는 꼭 사실 수면 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뭐 혈압이든 당뇨든지 여러 가지 성인 질환에 시달리시면서 약을 적지 않게 드시는 경우들을 흔히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두 가지 이상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약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것들로는 뭐 카페인 같은 것도 사실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멜라토닌의 영향을 과하게 혹은 적게 만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부작용만 듣다 보면 또 무서워서 못 먹고 잠을 못 잘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걸 수 있을까요? 각각의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주간 졸음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용량으로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량 같은 경우는 멜라토닌이 1ml부터 2ml, 뭐 5ml, 10ml 이런 식의 용량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보통은 1, 2ml 정도로 가볍게 부담 없이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문제가 없으시다면 효과를 더 보고 싶은 분들은 3ml나 5ml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 좋으실 것 같고, 처음 복용하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되세요. 보통 3, 4시간 정도 몸에 남아있는 게 일반적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무시기 한 30분 전에 드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드셔보셨을 때 계속 졸음이 남아서 아침까지 왜 이러지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더 앞당겨서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위장장애가 있을 때는 일단 저는 드시지 않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보조적인 걸 동원해서 위장장애 증상을 막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일단 속이 불편하시다면 끊었다가 내 위가 과연 이 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우리가 양약을 먹을 때 위장장애가 있으면 밥 먹고 약 먹으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효과가 없는 건가요? 멜라토닌은 지금 밥 먹고 먹는 약이 아니잖아요. 멜라토닌은 잠자기 직전에 먹는 약이니까 대부분 공복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수면에서 중요한 거는 배가 너무 부르면 잠자는데 방해가 되는 상황이라서 멜라토닌을 드시는 상태에서는 공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너무 불편하시면 일단 드시지 않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멜라토닌 드셔서 오히려 잠잘 자고 기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이런 경험들을 하시면 바로 약 처방하는 의사분들과 상의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항우울제, 항불안제 같이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약들에 대한 조절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감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걸 모를 수도 있는데 근데 감정적인 변화는 이 오래된 불안, 우울증 환자분들은 대부분 느끼세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어하세요. 너무 불안하다, 너무 두근거린다, 우울하다, 예민해진다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시죠. 일단 멜라토닌 끊고 오셔서 상의해 주세요 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냥 잠 잘 자고 싶으셔서 간절하셔서 참고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멜라토닌 끊어주세요. 노년층에서는 더군다나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수면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좋은 약이에요. 물론 좋은 약이지만 마법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에요. 일단 멜라토닌 자체가 젊은 층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멜라토닌이 내 몸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걸 또 과용량으로 복용하면 결국은 내 몸의 멜라토닌 농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잖아요. 가급적이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걸 충분히 활용해서 잘 잘 수 있다면 그것만 한 게 없잖아요. 복용이 꼭 필요한 멜라토닌이 떨어져 있는 노년분들이 아니라면 내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시 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빛을 차단하는 게 내 몸에 있는 멜라토닌 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블루라이트를 차단해 주세요. 블루라이트는 대표적으로 휴대폰, TV, 모니터 등등의 빛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니까 그 빛들을 차단해 주는 거를 강력하게 얘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집에 있는 조명 같은 것들도 밝게 계시지 마시고 최대한 어둑어둑하게 지내시면서 잠자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를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작은 습관만 개선하셔도 우리 몸에 있는 멜라토닌의 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굳이 약을 드시지 않으셔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또 멜라토닌 관련돼서 약 복용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 공유하셔서 불필요한 오지 않으면 좋은 부작용들을 막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혹시 내가 긴가민가 하다 이게 부작용인가 아닌가 애매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셔서 저한테 얘기 드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잘 자요.